내 어미를 죽인 놈들을 찾아내라! 1504년 갑자년 한양 궁궐에서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이 내린 명령 한마디에 신하들이 줄줄이 끌려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수만 수백 명. 죄목은 단 하나. 28년 전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왕은 이토록 잔혹한 복수극을 벌였을까요? 무엇이 한 나라의 군주를 피해 굶주린 폭군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폭정의 절정 그리고 비참한 최후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1476년 창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맏아들 훗날 연산군이 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자의 자리가 약속된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482년 연산군이 겨우 6살이던 그해 궁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린 왕자의 눈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궁녀들의 눈물과 신하들의 침통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마, 중전마마께서 폐위되셨습니다. 그날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윤 씨가 질투가 심하고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복잡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와 윤 씨의 갈등, 궁중 정치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의 비극이었습니다. 패비가 된 어머니는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6살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약이 내려졌다. 1482년 8월 성종은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겨우 31살의 나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인수대비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패비가 된 여인이 언젠가 보기를 꿈꿀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연산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자신도 모르는 거짓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왜 자신을 두고 가셨을까? 왜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 슬픔과 그리움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1494년 연산군은 18살의 나이로 왕세자가 되었고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하자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즉위 10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조선을 피로 물들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28살의 왕은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연산군은 궁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사실 중전마마께서는 사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가 사약을?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그 궁녀는 임사홍이라는 신하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접근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수한 충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임사홍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연산군의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누구인가? 연산군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8년 전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패비를 주장했는가? 누가 사약을 지지했는가? 그 이름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1498년에 무오사화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어머니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초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관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에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중국 초나라 의제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애도하는 글이었는데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인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도 세조의 후손이었기에 이것은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비판한 신하들, 특히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사망했지만 부관참시, 즉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처형되었고 정려창, 권오복 등 많은 이들이 유배되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극은 6년 후에 펼쳐졌습니다. 1504년 갑자년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의 손에는 명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필상, 한명회, 정창손, 이극균, 권람. 당시 패비를 주장했던 신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 자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8년간 속았던 거짓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참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잡아들여 처형하라고. 그 대상은 신하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친척, 심지어 패비윤 씨를 시중들었던 궁녀들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정창손, 권람 등은 이미 사망했지만 부관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조선 초기 최고의 공신 집안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생존해 있던 신하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어윤중은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책임을 물어 능지처참, 즉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파, 성준, 신승선 등도 처형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비윤 씨의 시녀들까지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윤 씨에게 사약을 전한 궁녀, 그 자리에 있었던 궁녀들, 심지어 그 일을 알고만 있던 궁녀들까지.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사약을 드셨느냐? 어머니는 나를 찾으셨느냐? 궁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마마께서 세자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하다고 우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어떤 대답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처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산군이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복권시킨 일입니다. 그는 1504년 10월 패비윤 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하고 재헌왕 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왕릉 규격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동조했던 모든 이들을 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연자제로 처벌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직접 처형된 자가 수십 명, 연자되어 유배되거나 처벌받은 자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1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궁궐에 나가는 것이 마치 죽음의 행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언제 끌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할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예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광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28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허무함이, 그 공허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실제로 패비윤 씨의 폐위와 사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강력한 여성 권력자였던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 씨를 견제하고 결국 폐위와 사약을 주도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를 경운궁으로 내쫓고 사실상 유폐시켰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현직 왕이 자신의 할머니를 이렇게 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조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연산군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1506년 초 인수대비는 유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연산군의 냉대와 학대가 죽음을 앞당겼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조선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강력한 여인이 손자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은 것입니다. 할머니마저 보낸 후 연산군에게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산군이 한 일은 궁궐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는 경복궁과 창덕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왕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경복궁 주변 수백 채의 민가가 하루아침에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보상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흥청이라는 기생제도였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양가의 딸들까지 강제로 끌려왔고 혼인한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흥청이라는 말은 원래 연산군이 궁궐에서 열었던 화려한 연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방탕했기에 오늘날까지 흥청망청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은 매일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술이 넘쳤습니다.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밤낮 없이 잔치가 벌어졌고 백성들이 낸 세금은 모두 이 향락에 쓰였습니다. 신하들은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1505년 홍문관 부제학 이행이 용기를 내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흥청을 없애고 백성을 돌보소서. 연산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곤장 100대를 쳐라. 이행은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언론 탄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504년 그는 유언비어금지법을 만들어 왕을 비판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왕을 욕하다 걸리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1504년 한글 사용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한글로 쓴 익명 비방문들이 궁궐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예 한글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한글을 가르치거나 배우다 적발되면 처벌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를 백성을 탄압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506년 들어 연산군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유학의 성지를 기생들과 노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유생들은 쫓겨났고 공부는 중단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조선이 끝났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연산군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밤에 자주 놀라 깨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환영이 나타나 울고 있는 꿈, 피바다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모든 복수와 방탕한 생활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하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왕을 바꿔야 한다. 1506년 9월 2일 새벽 한양 도성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신윤무. 이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모의를 해왔습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한다는 목숨을 건 계획이었습니다. 새 왕으로 선택된 인물은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성종의 아들이자 정현왕후 윤씨 소생으로 연산군과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신하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등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군사들이 반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을 틈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연회를 열고 흥청들과 어울리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연산군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반란입니다. 군사들이 궁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내 군사들을 불러라. 이 역적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하지만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조차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도 연산군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12년간의 폭정에 지친 모든 이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박원종이 궁궐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라. 연산군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2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왕이
하룻밤 사이에 폐위된 것입니다. 그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원종 등은 즉시 진성대군을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형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연산군이라는 군호를 내렸습니다. 왕의 칭호인 조자나 종자가 아닌 군의 칭호. 이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연산군은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하가 아닌 그저 연산군이라 불리는 폐위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허탈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중종은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연산군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한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결국 형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폭군이었으나 나의 형이다. 죽이지는 않겠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에서 나와 배를 타고 강화도로 향하는 길, 연산군은 한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왕으로 살았던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곳.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은 작은 초가집에 유폐되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집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시중 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연산군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 그리웠고 궁궐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 자신만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1506년 11월 강화도의 가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초가집 틈새로 스며들었고 연산군은 얇은 옷 한 벌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유배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산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연산군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신하와 궁녀들이 모시던 왕이 이제는 혼자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506년 11월 20일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중종 정권이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심지어 독살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죽음의 정황이 너무나 급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폐위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31세 남성이 단 2달 만에 죽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중종 정권 입장에서는 연산군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에 그를 제거할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연산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폭군이 죽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기뻐했고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년간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가족들은 더욱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의 왕비신 씨는 폐비가 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1537년 59세의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30년을 더 살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연산군의 2 아들, 원자 이황과 둘째 아들 이역은 더욱 잔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중종 정권은 연산군의 혈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2 왕자를 사사했습니다. 이황은 겨우 10살,
이역은 7살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연산군의 딸들도 평생을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들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천민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혼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혈통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폭군의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제거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 왕조에서 연산군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연산군의 어진 초상화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다른 왕들은 모두 어진이 있지만 연산군만은 없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종 정권은 연산군 시대의 모든 기록을 폭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간악하고 포악하며 음란하고 사치스러웠다. 신하를 죽이기를 벌레 죽이듯 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위 초기 몇 년간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을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1495년 즉위 1년차의 연산군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하니 궁중의 사치를 줄이고 백성을 구휼하라. 이것이 정말 폭군의 말일까요? 그렇다면 연산군은 정말 단순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희생자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합니다. 수백 명을 학살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파탄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권력투쟁의 희생자로 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거짓 속에서 자란 상처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실록 곳곳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으며 글을 잘 지었다. 처음에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으나 어머니의 일을 알고 난 후 크게 변했다. 연산군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연산군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파괴했습니다. 권력이 제약 없이 휘둘러질 때 그것은 결국 권력자 자신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삶은 복수의 허무함을 말해줍니다. 그 복수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6살의 어머니를 잃고 거짓 속에서 자란 연산군. 그 상처는 평생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그에게서 봅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무시되었고 언론은 탄압받았습니다.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산군도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폭군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묘는 오늘날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소박한 봉분 하나, 간단한 비석 하나. 한때 조선을 지배했던 왕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연산군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복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겠습니까?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것에 굴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을 지키겠습니까?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권력은 책임입니다. 복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분노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분노, 안타까움, 교훈? 어쩌면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산군, 조선의 10대 왕. 31년의 짧은 생, 12년의 치세, 그리고 영원히 남은 폭군이라는 이름.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